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고 딸 수진이는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음식이 반쯤 나왔을 즈음 예비 시어머니 한영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니, 오늘 우리 태준이 상견례잖아요. 상대요? 솔직히 좀 실망스럽죠. 뭐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 하고 어머니는 평생 청소일에 봉제 하청이나 했다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딸도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우리 태준이가 왜 저런 데서 데려오나 싶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린지.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일단은 보는 거지. 근데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급이 다르죠.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감았고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떨림 하나가 제 가슴으로 그대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한마디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참으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 수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박술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술래, 62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수진이가 6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작은 봉제 하청 일을 맡아 밤새 재봉틀을 돌렸고 낮에는 인근 경로당 청소 일을 했으며 명절이 되면 떡집 일도 도왔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수진이가 배가 고플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떠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진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옆집 아주머니한테 맡겨두고 달려온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이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내일부터 수진이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하나, 유치원비는 어떻게 하나, 슬픔보다 걱정이 먼저 왔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자리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좀 도와줬고 시댁에서도 처음엔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살기 바빴고 저와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다 결국 반듯한 빌라 한 채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다면 거짓말이고 힘들었다면 그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힘들었지만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그런 어미의 사정을 일찍부터 알았는지 한 번도 철없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오면 먼저 밥을 차렸고 중학교 때는 용돈을 달라는 말 대신
알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서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놓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마쳤고 취직하자마자 첫 월급에서 봉투를 챙겨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낼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럽고 또 고마워서 한참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잘 키워놓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초라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어주는 날이면 세상이 다 환한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남자를 데려온 건 32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한태준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눈빛이 맑고 말이 부드러운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식탁에 앉기 전에 제게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렸으며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사람을 그런 사소한 것들로 판단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건설 계열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없고 외동이라고 했고 본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같은 동네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고 수진이가 책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줍어 귀를 빨갛게 물들이며 엄마 그 얘기 왜 해? 라고 했고 태준이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수진이 잘 웃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따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수진이가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옷은 뭐 입을 거야? 미리 사드릴까? 아니면 내가 예쁜 거 골라줄까?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전화 통화라 제 손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버릇처럼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엄마한테 좋은 옷이 하나 있어. 옷장 안에 아껴둔 연한 녹색 한복 저고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진이 대학 졸업식 때 한 번 입었고 그 뒤로 명절에도 잘 꺼내지 않고 고이 모셔둔 것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제대로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딸의 상견례니까요.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니까요. 엄마, 태준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래. 태준이한테 들었어. 미리 말해두는 거야. 기죽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기죽을 게 뭐가 있냐? 우리 수진이가 제일 잘났는데 수진이가 잠깐 웃더니 다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혹시 뭐 불편한 말 들어도 그냥 넘겨 알았지? 내가 나중에 다 챙길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상대 집 어머니가 그리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해보고 싶은 거구나. 저는 그 마음이 갸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다 받아줄게. 우리 수진이 결혼 잘 시켜줄게.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저고리를 꺼내 정성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제법 많이 늘었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진이를 키웠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조잘조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식당이 깔끔한 곳이라더라. 태준이가 일찍 가서 자리 봐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엄마 기죽지 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영숙 씨는 저보다 먼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차림새는 달랐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잘 다림질된 베이지색 정장 재킷, 광이 나는 뾰족한 구두까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손목에는 가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보석이 박힌 반지가 2개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도 들어서자마자 좌석 방향을 바꿔달라 했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뭐가 제일 좋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동작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남편 한동철 씨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선이 조용했는데 가끔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에 피로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면 사람은 서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한동철 씨는 오늘 이 자리를 그다지 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는 그런대로 무난했습니다. 저도 웃었고 상대도 웃었고 태준이도 수진이도 긴장한 얼굴로 어른들 눈치를 보았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잡았을 때 한영숙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 몇 평인지, 남편 한동철 씨가 대기업 건설 계열사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말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자랑인지 정보 제공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하는 일 없이 좀 쉬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저런 일을 좀 했는데 이제 수진이도 다 컸으니까요. 한영숙 씨는 아 그러시군요 하고 짧게 받아넘기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묘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덮인 느낌이었습니다. 더 묻고 싶지 않다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더 나왔습니다. 게장이 나왔고 전복죽이 나왔고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부지런히 음식을 어른들 앞에 놓았고 수진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숙 씨도 음식이 입에 맞는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태준이와의 첫 만남 이야기를 꺼냈더니 좌중이 잠깐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영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특별히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을 밀고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개별실 문이라 두껍기는 했지만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였고 그녀가 바깥 복도에서 통화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화 건너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지 자신도 모르게 볼륨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언니, 오늘 우리 태준이 상견례잖아요. 응, 잘 되고 있지. 뭐 상대 집이요? 글쎄요, 변변한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하고
어머니 혼자 애 키웠다는데 집안 배경이 좀 그렇죠. 뭐 솔직히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좀 손해 아닌가 싶지 하. 뭐 태준이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일단 봐야지. 그 말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테이블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철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감았고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저는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작고 가느다란 속눈썹 하나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26년 전 6살짜리 수진이가 아빠가 왜 집에 안 와? 라고 물었을 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영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으며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수진이 얼굴을 한번 보고 별다른 표정 변화도 없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결혼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대할지 오늘 이 자리가 이미 보여주었구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상견례라는 가장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서 스스로 내보인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었고 한영숙 씨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할 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속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평온하게 그 자리를 마쳤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한영숙 씨가 다음에 또 봬요 라고 했고 저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수진이가 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팔짱을 끼지는 않았고 그냥 옆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짧은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수진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 왔을 때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멈추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냐?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태준이 어머니가 좀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근데 오늘 들었어, 다 들었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기죽은 거 아니야, 알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저 때문에 미안하다고 우는 세상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미가 무시당한 것을 딸이 사과해야 하는 구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들어가. 좀 걸을게. 수진이를 집에 들여보내고 저는 동네 골목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봄밤이 쌀쌀했지만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봤더니 화가 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저런 자리에 앉혀준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딸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들의 연락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저는 그냥 혼자 딸 키운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봉제 하청이라고 경로당 청소하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 하지만 그 조용한 삶 안에서 저는 결코 조용하지 않은 인연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시작한 일은 봉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작은 건설 자재 유통 회사에서 격리 보조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였지만 끝날 즈음에는 거래처 관리에서 납품 조율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그 시절 제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만 압니다. 새파랗게 어린 나이로 들어와 처음 거래처 전화를 받던 청년들이 지금은 업계 중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저도 그때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수진이 하나 붙잡고 처음부터 다시 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시절 인연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좁고 건설 바닥이라는 곳은 더욱 좁았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강호. 지금은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계열사 상무로 있는 사람. 제가 20대 시절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배웠던 후배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30도 안 된 나이였는데 이제는 머리가 반백이 됐다고 지난 통화 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세상이 좁다는 사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닿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화를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눈에 밟혔으니까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영숙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본색을 드러냈다면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제 패를 꺼내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최강호 상무는 전화를 2번 만에 받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 반갑다는 말이 진짜로 반가웠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그랬습니다. 바빠도 전화를 안 끊었고 안부를 물을 때 눈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안부를 간단히 나누고 바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딸 상견례 이야기를 했고 상대 가족 이야기를 했고 남편 이름 한동철과 회사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철 혹시 아는 분이에요? 최강호 상무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누나, 잠깐만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그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신중했습니다. 누나, 그 한동철 씨 말이에요. 저희 그룹 협력사 중 하나의 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맞는데 사실 그쪽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한동철 씨가 다니는 건설 협력사는 최강호 상무가 속한 그룹의 주요 발주처와 수의계약 관계에 있었고 납품 단가 문제로 내부에서 잡음이 있었으며 조만간 재계약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심사 라인에 최강호 상무팀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동철 씨 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장 직함은 있지만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는 것, 회사 내부에서 신뢰를 잃은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다는 것,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나가 알아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광호야.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딸 결혼 잘 시키고 싶어서 알아두고 싶었어. 알죠? 누나 저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오재명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자재 유통 회사에 다니다 나중에 독립해서 중견 건설 기자재 납품 업체를 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저와는 30년 가까운 인연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제 집에 과일 한 박스씩 보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재명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례 씨, 그 회사 이름이 혹시 태상건업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거기 우리 납품 라인이랑 엮인 데예요. 그쪽 한 부장이라는 사람 몇 해 전에 단가 조작건으로 내부 감사받은 사람 아닌가요? 아직도 거기 버티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거 알고 나서부터 그쪽이랑 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철 씨의 직장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인 건설 계열사였지만 실상은 내부 신뢰를 잃은 채 버티고 있는 상태였고 그마저도 재계약 심사가 코앞이었습니다. 한영숙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 직함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꺼냈던 이유가 어쩌면 그것이 집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전부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과시할수록 속으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살면서 여러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강호 상무가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 그 한동철 씨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누나 딸이랑 사귄다고 하던데 제가 누나 아는 사람인 거 어디서 들었나 봐요. 한 부장 목소리가 많이 떨리던데요. 누나 세상은 좁습니다. 건설 바닥은 더욱 좁습니다. 한동철 씨가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들었고 제가 최강호 상무와 어떤 인연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굳어졌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것은 단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순례가 어떤 사람인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도 되겠냐고. 수진이는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자. 장소는 한영숙 씨가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고 한영숙 씨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고 진주 목걸이가 없었고 재킷 대신 수수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굽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들어서면서 먼저 고개를 꾸벅했고 앉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난번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전화 통화가 들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제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실수요? 네,
가까운 언니랑 통화하다 보니 편하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한영숙 씨.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자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수란 건요, 모르고 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날 하신 말씀은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걸 실수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한영숙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잠깐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우리 수진이 결혼 잘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태준이를 좋아하는 거 알고 태준이도 수진이를 아끼는 거 압니다. 근데요, 우리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날처럼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 결혼을 응원할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영숙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태준이도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 마지막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다는 것, 박순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것.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고 대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내 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딸 어미가 가진 것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태도 변화가 과연 진심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을 겉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영숙 씨가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정말 좋아해요. 그 마음은 진짜예요. 근데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고개 숙이는 거 봤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개 숙이는 거 처음 봤어요. 엄마가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그날 봤어요. 그게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한영숙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혼자 키우려고 평생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런 엄마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영숙 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준이를 바라보았다가 수진이를 바라보았다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수진 씨. 그 말은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나온 말은 지워지지 않아요. 어머니, 그 짧은 문장이 카페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진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하면서도 흔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을 골랐으니까요. 태준이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그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한영숙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아,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조용했습니다. 한영숙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철 씨의 회사 일은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오래된 신뢰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결과는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일들이 그 시점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영숙 씨가 그토록 내세우던 부장 자리,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직함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잃게 되자 그제야 집안 전체가 실상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허세로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세는 언젠가 실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보통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한영숙 씨에게서 수진이한테 연락이 몇 차례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말투가 달라졌다고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고도 당연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진이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크지 않은 예식장이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와주었고 수진이는 그날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본 수진이의 웃음 중에 가장 활짝 핀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던 날도, 대학 합격 소식 들었을 때도, 첫 월급 봉투 쥐어줄 때도 수진이가 그렇게 웃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한참 참았습니다. 참다. 결국 한 방울은 흘러버렸지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컸으니 그 눈물은 제가 흘릴 자격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영숙 씨는 그날 제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잊은 척 살기 위해 웃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되 그 기억이 앞날을 가로막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들겨 맞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살살 달래주면 오히려 더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저는 우리 수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첩을 꺼낸 이유였습니다. 태준이는 결혼 후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던 그날 이후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점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저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사위를 얻은 게 아니라 든든한 아들을 하나 더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매주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요즘 날씨가 춥다고.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워온 세월이 길고 고됐지만 이 전화 한 통으로 다 보상받는다고. 살다 보면 힘든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곁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소란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졌다면, 목소리를 높였다면 아마 수진이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젓가락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수첩을 펼친 것이 결국 수진이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소란 없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한영숙 씨가 너무하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전화가 흘러나왔을 때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집안이 어떻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순간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자리 앞에서 부모의 배경이, 집안의 크기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후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영숙 씨 앞에서 본인이 느낀 것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딸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지만 그날은 제가 수진이한테 배웠습니다. 상처를 받되 그 상처에 삼켜지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가 나를 혹은 내 가족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참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 줄만 써주셔도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